예,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 토론회는 세션 1과 2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세션 1의 주제는 공공건축을 기획하다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미선 위원님 사회로 진행을 합니다. 토론회에는 건축공간연구원 임유경 박사님, 지호건축사사무소 김세진 소장님, 그리고 아주대학교 한지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권문성 교수님, 순비건축사사무소 김수영 소장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김태형 단장님, 서울시립대학교 김정민 교수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 최상희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강미선 위원님 진행으로 공공건축을 기획하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강미선입니다. (2019년에는) 공공건축이 말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이란 주제로 전시와 토론이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을 기획하다, 건축기획과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건축기획이 공공건축의 법적 절차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일을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절차나 내용이 좀 부실했었기 때문에 여러 공공건축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대로 건축기획을 제자리 찾기, 또 제대로 하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의 거주 공간을 만드는 일에서의 큰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가지의 내용을 이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4시 2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다들 조금 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건축기획제도 및 운영계획인데 운영 현황입니다. 그 발제를 해주실 임유경 박사님은 건축공간연구원 아우리의 건축연구단장이시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20분간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임유경입니다. 제가 2016년과 7년에도 이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서 제가 센터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 연수를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국내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산동 도서관 마을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결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국건위에서 하시는 공공건축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건축기획 제도도 새로 생겼는데요. 그 기획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와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순서는 먼저 공공건축 기획의 개념과 제도와 논의, 그리고 제도 현황, 그리고 또 이제 건축 기획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공공건축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전시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구산동 도서관 마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공공건축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거를 살펴보면 일단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11개 필지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을 활용을 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그 해당 지역에 도서관이 이제 전혀 없다는 그런 그 판단하에 어떤 그 요구를 해서 이제 지어졌고,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힐링 캠프 등의 이제 여러
그 프로그램들이 복합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각기 또 다른 예산들을 받아서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뮤지스탕스라는 건물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아현 그 지하 보도 공간을 활용을 한 사례이고요. 기존에 이제 마포 문화원이 있던 부지를 이제 리모델링 한 사례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포구와 또 문체부, 한국문화음악발전소가 이제 협약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사례이면서 이것도 동시에 그 창작을 위한 문화 공간과 창작소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군공립 연천 어린이집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어린이집이 노후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는 사례였고, 그리고 근린 공원에 위치해서 그러니까 설계의 주안점이 어떤 공원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습니다. 이상 제가 세 가지 공공건축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이제 지금 시대의 공공건축은 어떤 새로운 단일 필지에 단일한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는 사례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 좀 모자란 기능들을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의 기획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건축 어떤 기획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꾸며 계획하는 것, 그리고 또 사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도 건축 기획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 기획의 어떤 목표와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설계 전에, 그러니까 일단 시기를 또 정의하고 있고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 방안, 그 다음에 발주 방식, 디자인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건축 기획은 좀 전에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뜯어서 보면 사업 기획에 대한 부분과 설계 기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은 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설계 기획은 죄송합니다. 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어떤 그 운영 프로그램과 내외부 공간 계획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설계 기획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건축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공공건축 기획에서는 어떤 것들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원칙으로 기획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봤을 때는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어떻게 공간으로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또 이제 기존의 공공 서비스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 공공 서비스의 체계에 연결할 것인가, 또 주변의 공공 및 민간 건축물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떻게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건축 환경을 선도할 것인가, 또 기후 변화나 재해 재난에 대응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을 공공건축 기획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공건축의 기획이 이만큼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공공건축의 기획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07년 그 건축기본법 제정 전후부터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 정도의 그 조성 계획에 따라서 그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 그 공공건축 포럼이라든지 연구소의 논의에서 공공건축 기획의 부재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건축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 디자인과 건축의 정의에 기획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 이제 기획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수립된 건축 디자인 업무 기준에서 그 기본 방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기획이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이제 기본 방향으로 천명을 하고 관련 기준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아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공공건축 기획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획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 연구가 되었고, 이후에 그렇다면 이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건축 기획 자체에 대한 어떤 업무 범위에 대한 연구라든지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된 바 있고요. 이 연구들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러 이제 실험들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건축 기획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한다고 할 때 민간 전문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2013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건축기획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건축기획이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4장이 그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이라는 그 장 제목 하에 건축 그 사전검토 업무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래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 기획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원장님 축사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2014년부터 사전 검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간 뭐 2015년에서 8년까지는 약 220여 건,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전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업 지시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드려왔는데요. 이것은 또한 동시에 계속해서 건축 기획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미흡하다는 것을 좀 같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그 설계 공모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건건히 하는 것이 계속 좀 힘들어지고 건축 기획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도화 과정들을 좀 요약한 표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2018년 12월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기획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재개정문인데요. 보시면은 여전히 그 건축기획의 부재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기획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 전후에 그 어떤 변경 사항들을 보시면, 기존에는 그 사전 검토라는 제도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개정이 되면서 건축 기획이라는 개념을 규정을 하고, 그래서 건축 기획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그것을 또 심의하는 공공건축 심의 제도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조문상으로 보면은 그 법의 22조의 2와 0에 따라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축 기획의 목표를 제1항에서 다루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그 항별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제2항에서 건축 기획에 담겨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발주 방식에 관한 사항 등등에서 법에서 일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일부를 이제 위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좀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지 및 공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성 구현 및 품격 제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디자인 및 사업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항에서는 그 건축 기획의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기획을 하고 그 이후에 사전 검토 단계를 거친 이후에 또 기획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설계 발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5항에서는 업무 수행 주체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공공기관이 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일단 건축 기획의 주요 주체는 이제 공공기관이 되는 것인데 이 건축 기획의 업무를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역량 있는 건축가 등의 전문가들이 건축 기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기획 업무가 그 의무화가 된 이후에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통계표는 저희가 이제 사전 검토를 올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부를 판가름한 것은 저희가 이제 건축 기획을 별도의 어떤 보고서나 기본 계획이나 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한 수치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관마다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지자체라든지 지방 공기업은 건축 기획을 별도로 수행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국가나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규모별로 보면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그 좀 예산액이 큰 경우에는 건축 기획의 수행 비율이 높은 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건축 기획이 아직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축 기획이 실제로 어떻게 좀 수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대교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획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그 조문에 들어 있었던 내용처럼 그 사업의 추진 방안이라든지 발주 방식, 부지 활용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지의 물리적인 조건들, 그 다음에 계획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전반적인 배치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도출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우리가 중심이 되고 건축사 사무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약 2개월에 걸쳐서 이제 작업을 한 사례이고요. 다음 사례는 조치원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앞선 사례가 이제 단일 기능의 건축물이었다면 이것은 어떤 기능들을 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각 그 기능별로 그 조치원읍의 전반적인 공공건축물의 공급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입지적으로 서비스 취약 지역은 어떠한 지역들인지를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떤 입지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복합되는 기능들을 저희가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복합화의 대상이 되는 기능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건축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들, 뭐 배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방향을 도출했는데요. 이 과업은 한 6개월에 걸쳐서 저희 연구소가 중심이 되고 설계사무소도 같이 협업을 하고 설문조사를 별도로 시행을 하는 등의 굉장히 이제 많은 업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건축 기획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건축 기획 업무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 또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축 기획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저희한테 이제 사전 검토가 들어온 건이었는데 거의 전체 연면적과 부지 말고는 정해진 것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건축 기획 업무가 의무화가 되면서 그 건축 기획 단계 업무 절차가 만들어짐에 따른 그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는 그런 일단은 그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정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이 기획이 돼서 빨리 이제 업무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떤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업 일정을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건축 기획의 업무 범위인데요.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기획 건축 기획의 업무 범위가 그 사업 기획과 설계 기획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정된 기간 내에 건축사가 모두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건축 기획의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건축 기획 업무가 마치 이제 사전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는 업무처럼 그렇게 좀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 기획의 효과를 좀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지금 건축 기획이 아까 그 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사항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건축 기획을 하고 이후에 이제 공공건축 심의까지 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된 바가 없어서 건축 기획의 내용들이 어떻게 그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 제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진단하고 또 이것을 제도를 고도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향후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건축 기획 단계를 고려해서 좀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 건축 기획에 소요되는 기간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그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 좀 체계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 공공건축 사업 전반적인 이런 추진 체계에 대한 좀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주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이용주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 건축 기획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건축가의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 입지 선정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발주기관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건축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단일한 주체가 하나의 업무로 수행하기보다는 훨씬 이제 복잡 다단한 문제라는 점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역할 분담이 앞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건축 성과평가 제도가 좀 이제 그 만들어지면 건축 기획 단계 여러 사항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계속 지켜지는가에 대한 어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공공건축 사례들을 저희가 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별로 각 주체들의 역할들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공공건축의 사례들이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기획 단계에서 주민의 역할 그리고 또 지자체 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뭐 설문조사라든지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일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뮤지스탕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체부 또 독립음악인들 또 마포구의 역할들이 각자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었고, 이것들이 다 모두 다 건축 기획이라는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천 어린이집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운영자였던 어린이집 측에서 이제 먼저 노후도 검사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설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부지에 대한 조사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관련 일들을 기획을 했고, 아우리에서 이때는 이제 같이 건축 기획을 준비하면서 설계 공모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축 기획 업무라는 것이 어떤 단일한 업무로 보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얼마에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각각의 다양한 주체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은 공공건축을 만들려면 그 사전 검토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피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의 민낯을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신 임유경 박사님의 발표가 아주 크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건축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가장 많이 다루고 계신 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축 기획이란 제목으로 지호 건축사무소의 김세진 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전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일하셨고요. 현재도 서울시 교육청의 꿈담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올해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지효건축사 사무소의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수원화성의 그림입니다.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지만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이 기획에서부터 이제 공사의 시행까지 아주 찬찬한 과정들을 다 엮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건축도시 통합계획, 도시화 건축, 건축과 도시의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올 12월호에 실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축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지금 이 줄 위쪽이 건축사의 업무의 범위에 닥과 기준에 포함된 기획 업무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들은 설계사무소의 소장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고 하지만 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획 업무라는 것들도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것과 좀 다른 것들은 설계 지침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종의 다양성에 대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발표가 혹은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독자가 누구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그림인데요. 이 작은 점들이 결국 이렇게 개별적인 종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도 그렇고 다른 설계사무소 소장님도 그러실 거고 그 다음에 발주를 내는 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이 개별적인 이 발주처들도 다 저런 점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결국 그것들의 이 총체적인 결과로 우리가 좋은 건축, 열린 도시, 아까 제가 캐치프라이즈를 좀 봤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되게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임종훈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검토서에 나와 있는 목차를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계사무소의 소장이라고 한 이게 이 역할을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전검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요. 제가 이거는 계획 설계한 것들을 보냈을 때 그것들에 대한 목차를 받은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업계획과 건축계획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더 많은 이 항목들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잠깐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건데요. 이 파란색은 사업계획의 영역이었고 보라색은 이제 건축계획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나 예산, 향후 일정 같은 것들도 아주 촘촘하게 사전검토 의견서가 이 설계자인 저에게 오고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생겨서 이 처음에 건축 기획의 이 촘촘함이 좀 더 생겼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계획 설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치와 평입 정도를 단 정도를 내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 대한 코멘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 다른 사례는 제가 최부동 설계교회를 리노베이션 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왼쪽에 이 그림이 아닌 왼쪽의 문서는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금 문서인데요. 약간 갈무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사실 건축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설계자에게 약간 이렇게 가려진 이 미지의 영역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기획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집, 그리고 생활 오케스트라 창작 공간 등의 문화 공간, 그 다음에 위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 시민 향유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획의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이 추진 경위를 가져서 결국 이 결물이 지어지게 됐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 한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한꺼번에 기획함으로써 이 전반적인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부, 낙원, 그다음에 서교,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공공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체부의 모습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 현상 설계를 하게 될 때 이 공모 지침서로 받게 되는 두 항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B보단 A가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되게 디테일한 정보를 설계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선 지금 소개시켜드린 프로젝트는 사실 B 정도의 이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현상설계 지침서를 보면 되게 명확한 설계의 의도를 설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봤던 서울시의 문건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생활 오케스트라 창작 공간 및 마을 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리고 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이 가치가 높은 것들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우측에 보시면 공간별 요구사항과 운영 프로그램별 요구사항,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요구사항도 담고 있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아주 명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도 공간계획안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앞서 봤었던 공간계획안, 우측 하단에 있었던 공간계획안과 거의 사실 같습니다. 이게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기획에서의 명확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설계 지침서라는 것들은 사실은 설계자에게 있어서 이제 읽어보고 사실 자세히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여러 번 읽어보는 문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아주 명쾌한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됐고,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이게 계획대지는 이 경복궁 서측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침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벽돌의 쌓기의 변화가 담겨 있는 것들의 가치가 높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붉은 벽, 이 지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장소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안은 그것들을 다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됐기도 했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우수건축 자산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이게 압축될 수 있는데, 역사적 가치의 가항목이었습니다. 역사 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가항목,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이것들이 두 가지였었는데, 이 센터가 운영되고 나서 사실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었을 때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이 사용자들이
많은 동의를 해주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의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의결된 그 두 개의 가치와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가치가 비슷하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루면서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2019년 대관 동아리 전체 목록을 보시면 이게 체부홀, 아까 이 다목적 홀로 있는 그 체부홀이 기본적으로 음악 중심의, 아까 이 오케스트라 중심이라고 했는데 17팀 중에 15팀이 실제로 대관 업무를 하고 그것들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대관 업무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좌측의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대관 업무를 진행했던 연합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공연도 기획하고 협의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안을 줘서 채공 시간이라는 협의체가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에서부터 결국 운영까지의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좀 유연하게 잘 연결돼야지 풍부하게 공공건축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65년에 한번 증축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는데, 제가 오른쪽하고 왼쪽 그림은 저는 거의 대부분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볼륨을 제외하고는 재료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고 쓰임도 바뀌었는데, 제 눈에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람이 모이고 그것들의 장소를 기반으로 무언가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 장도의 앞에 있는 해양생태 체험관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획의 업무들도 다른 이 공공건축물처럼 잘 진행됐었고, 그리고 이런 이 기획 단계의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면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작은 체험관, 전시관들을 통해서 이 하나의 건물들이 집합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다에 그것들을 좀 나누어서 배치를 했고, 이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제가 이거 기본 설계에 참여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됐었는데, 발주처의 공무원과 아까 7개의 전시관을 4개로 좀 통폐합하고 그 가운데에 이 다양한 이 경관 요소를 넣자라는 의지를 피력했을 때, 그것들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서 결국 이런 형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텐데, 제가 약간 놀랐던 거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특이성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개별적인 이 위에서부터 오는 기획이 아니고 개별적인 이 담당자에 의해서 이렇게 전시가 VR 전시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기획에서부터 이 준공 사용 유지까지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들이 유연하게 잘 연결돼서 좋은 공공건축과 열린 도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짧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건축가가 느끼는 건축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경험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흔히 이제 건축가들이 설계 지침서를 받아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 지침서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기획을 거쳐서 나온 게 아니라 늘 쓰던 것들을 카피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시민이나 주민들의 어떤 바텀업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결국은 공공건축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발제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스케일을 키운 그런 얘기인데요. 아주대 건축학과의 한지영 교수님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이시고, 특히 지역사회인 경기도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지구 계획 방향 수립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지영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도시와 건축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도시 공간과 건축이 일체화된 공간 환경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건축 분야와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출발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논의가 더 성숙되고 확산되기 위해 업역 간, 부서 간, 그리고 전문가 간의 장벽을 거두고 도시와 건축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왜 필요한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의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필요한가를 보시면, 먼저 신도시 공간 조성 현황의 왼편은 1기와 2기 신도시의 분포와 위치입니다. 오른쪽은 3기 신도시 5곳과 중소규모의 택지지구의 분포와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많이 지적이 되어지는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슈퍼블록, 고층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 단지를 꼽을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열악한 점포 주택 지역의 가로 경관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색이 없고 무질서한 차량 중심의 상업 업무 지역도 문제로 꼽히면서 무미건조한 도시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계획안들이 마련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안되어졌었던 설계의 공모 당선안과는 달리 실제 사업이 실행이 되어지면서 사업성 위주가 되어지다 보니 계획 아이디어의 지속성과 실현성이 미흡하게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신도시가 조성되어졌었던 과정을 보시면, 그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2차원적인 토지 이용 계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구 단위 계획의 계획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나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매각된 부지에 대해 계획적인 제어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도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공주택지구 계획은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그 2차원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면서 지구 단위 계획의 개발 구상이나 3차원적인 내용으로 반영되는데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적 계획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부터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원형지 개발 방식, 보금자리 개발 방식, 도시건축 통합 방식 등에 의해서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상당히 많이 큰 범위와 그 면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계획은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 이를 종합해서 보면 선개발 계획 후 건축 계획으로 조성된 제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평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도시와 건축은 하나된 일체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2차원의 도시계획에서
3차원적인 건축 계획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도시 공간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슈퍼블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단지가 형성되고 소통이 단절된 가로 공간이 유발되고 사회적인 배제 현상이나 지역적 공동체 약화의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서 분화된 계획 체계를 통합적인 계획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시 건축 통합 계획 및 설계 방식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대함으로써 도시 건축 통합 계획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시, 건물,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 플랜을 선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 기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D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간 환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기본 절차를 보시면 도시건축 통합계획단이 있고, 그 현상 공모를 통해서 입체적 마스터 플랜의 당선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종합심사 낙찰자에 의해서 지구계획 수행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업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지구계획이 완료가 되고, 이를 통해 입체적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블록별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어의 혼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단계입니다. 입체적 마스터 플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 도시건축 통합 지구계획, 도시개발 기본구상, 도시기본구상,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의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의 공통 지침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가로 공간 중심의 공유 도시를 개발 목표로 가로 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 복합과 사회 통합의 공유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입체적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지구들입니다. 그래서 과천을 가장 작은 규모이고, 나머지의 그런 5개의 신도시를 보시면 규모와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한 것들을 좀 참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 지구의 시범 지구로서 지정이 되어져 있는 3개의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천, 수원 당수, 그리고 안산 신길, 이렇게 3곳이 중점적으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대한 원칙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주변의 지구와 연계되어져서 하나의 도시로 계획되어져야 된다는 특징들이 있고, 100만 평이 넘는 다른 신도시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별로 특성에 따라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월 달이었나요? 올해 3월 달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었던 과천 지구의 그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과 남양주 왕숙 1지구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두 개의 규모를 보시면은 과천이 한 6분의 1 정도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도시건축 통합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먼저 담아서 입체적인 도시공간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반영되어져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서 했었던 절차상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적용되어짐으로써 얻어진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적용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의 공모 당선작으로 과천 지구를 들고 있고요. 이 외에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에 적용되어진 그런 지침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슈퍼블록을 지향하고 중소규모 중심의 다양한 규모의 블록 계획이 모두 다에서 이루어졌고요. 중저층 연도형 건축물로 유효된 휴먼 스케일의 도시가로 공간이 조성이 됐으며, 가로 중심 생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풍부한 도시공간 접근 체계 향상과 향유도가 증대가 되었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발주의 방식에서는 크게는 도시건축의 건축과 도시의 통합 발주형이 있고 건축과 도시의 분리 발주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계획의 그 체계랑 그다음에 실행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도시건축 분리 발주형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세계의 시범 사업에서는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지만 3기 신도시의 100만 평 이상과 시범지구 조성형의 단계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분리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체적 마스터 플랜이 조사 설계 용역과 지구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기조가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방향과 원칙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사례들을 통해서 블록의 형태와 크기, 건축물의 배치, 외부 공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지금 3월 달에 발표가 되어졌던 과천지구의 수상작들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도시의 조직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블록 규모별로 해서 계획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록 규모를 검토할 때에는 적정 블록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토지 이용과 구역 특성, 가로 특성에 적합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블록 형태와 규모를 검토해야 되고 블록을 비롯한 도시 공간 구조는 입체적 도시 형태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맥락에 따른 도시건축의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는데 도시성의 정도 그리고 개발 밀도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계획 및 설계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성과 개발 밀도에 따라 형태들을 갖다가 구분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가이드라인으로서 형태 기반 코드,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많이 체계화되어져 있는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 코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런 체계와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보행치나 커뮤니티 설계를 위한 설계 원칙이 필요하고 여러 사례들의 계획 방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가지의 그 공간 위계별 계획 및 설계 원칙들을 제시를 하는데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보행 중심 근린 지구 회랑 차원의 계획과 설계 지침 그리고 도시 형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블록 가로 건축물 차원의 계획 및 설계 지침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 체계에 비교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부터 만들어지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미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계획 단계에서는 이 토지 이용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입체적 공간 계획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지정 이후에 1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고 최대 2년 안에 이것들이 모두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시를 요즘에 요구에 맞게 대응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도 연관성과 연속성을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프로세스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들마다 뭔가 절차가 뚝뚝 끊어지면서 각각의 참여 주체들도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서로 지구 계획 단계에서 조성 단계로 넘어갈 때 프로세스가 단절되어져 있고 소통이 부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신도시만을 위해서 그리고 신도시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제 우리의 도시화율이 91% 올해로 91%가 넘고 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신도시 건설은 앞으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건축을 통합해서 구상하고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규모나 개발 형식의 구애를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의 공간 계획과 설계에 적용될 수 있어야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개발 계획 수립 시는 물론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모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 개정된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은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구 통합 기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게 되어져 있고, 이것으로 입체적인 공간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의 확대 적용 또한 차별성 있는 도시공간 조성과 실험적인 건축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규정들을 완화해주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 차원에서의 디자인 관리와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계획 원칙이 가로 공간이 생활이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이를 위해서 현행 법에서는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슈퍼블록의 대안으로서 중소규모의 그 다양한 규모 블록 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최근에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설계 차원에서 법적 규정들과 부딪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쟁점들, 특히 부대 복리시설 설치 규정의 획일화는 그 주거를 단지화하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도시공간과 가로공간의 단절을 초래하는 의미 없는 완충 녹지의 규정, 그리고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반외부 매개 공간이 사라진 아파트 주거 공간과 감옥과도 같은 인면을 만들어버린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악법인 건축법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반드시 개정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대지한 공지 규정의 맥락 없는 일률적인 적용은 주거와 가로의 연계성과 도시 가로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도시와 건축의 형태적인 확보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땅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건설의 단위, 공급의 단위를 작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세대, 2000세대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땅을 자르고 블록을 만들게 되면 도시가 다양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행의 단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타당성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행 단위별 독립적인 건축 설계와 블록별 책임 건축과 지정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의무화하고 준수한다면 아래와 같은 그런 다양성을 띤 그런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블록 컨테스트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고 MA와 사업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근에 서울 도시 건축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전 공공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민간 부분에서 공공이 참여를 해서부터 사전에 사업을 갖다가 꾸준하게 이끌므로써 일관되고 촘촘한 프로세스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자체에서도 많은 어떤 실험적인 것들을 제안할 수 있고 공공의 기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공의 부문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지금 올해로 3회를 맡고 있는
그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계 공모 대전에서는 건축적인 혁신성을 주택 디자인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좋은 예인데 공공기획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특화 설계 공모를 했던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에 단편적으로 그쳤던 것에 반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많이 좀 편견을 가지고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쓰여졌었던 민간 전문가인 MP나 M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고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용어를 다시 재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프로젝트의 단위 그리고 범위, 종류별로 책임을 가지고 전문가가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 환경의 질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의 수립의 유연성과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소화된 계획 지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초반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의 창문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여주는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유형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100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큰 단위로 해서 구분을 하는 게 적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기본구상의 공모나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 시범지구 공모가 성격이 다른데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공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구계획 수립 시에 입체적 마스터 플랜의 의도를 충분히 담고 계획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진 안으로 다른 발표에서 사용이 되어졌었던 그런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마스터 플랜이 당선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과 블록의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블록이 커졌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최초 기본 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과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었던 도시의 이미지와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도시 조직의 기본 단위 크기와 밀도가 달라짐으로써 건축물의 형태와 스카이라인을 비롯한 경관 그리고 최초 마스터 플랜에서 제시했던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마스터 플랜이 당선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장 경제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대응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당선의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업성과 효율성만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의 예를 보여드리면 독일 함부르크 근교에서 가장 큰 개발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발지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데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단계를 거쳐서 약 2년여간의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그룹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를 했고 민주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12개의 전문가 팀이 공모에 참여했고 마지막으로는 어댑트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건축가 그룹 안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최초의 마스터 플랜으로 완성이 된 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거고요. 그 위에는 이제 공모 당선 시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계획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의 논의와 협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공감을 얻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도시설계 지침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민들을 위한 가이드북도 필요해서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지 새로운 도시가 갖춰야 되는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좋은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와 건축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리적 공간 환경 측면에서는 내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일상적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 생활권의 범위도 보행, 근거리 이동 위주의 작은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파리의 15분 도시라든지 호주 멜버른의 20분 커뮤니티, 미국 포틀랜드의 20분 이후 등등등 해서 감염병 시대에는 다액 분산형 도시 구조가 더욱더 가속화될 텐데요. 사람들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수용하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없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행복한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존재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건강 도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액 분산형 도시 공간 구조가 감염병 관리에 유리하고 그것이 더욱더 확산되어질 텐데 공동체적 삶을 강요하는 공간의 조성이 요구되기보다는 선택지를 열어주고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사는 동네의 범위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삶은 더욱 유연하고 더욱 다양해져야 하고 따로 또 같이 도시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장소 만들기의 구현, 그리고 UN 해비타트의 새로운 의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추구는 우리 시대의 도시와 건축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논의의 시작을 도시건축 통합계획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 논의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좋은 도시공간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에 불씨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정말 바꾸기 힘들죠. 우리가 중동의 사례를 보면 사실 6,000년씩 이어온 도시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구조가 개편돼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물며 새로 짓는 신도시가 이전의 그런 방식대로, 이전의 근대적인 그런 사고의 방식대로 지어진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